자, 황조가는 다른 방향으로 또 한번 읽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습서를 읽으면서 방향들 한번 설정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읽기 방식이 정해질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제목 나면 순서대로 이렇게 읽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배경서라고 하고 이해감상을 먼저 읽는 친구도 있어. 자기한테 맞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아. 알겠니? 그 다음 또 하나는 제시문을 먼저 보고 배경 지식을 읽는 것과 배경식을 보고 제시문을 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는 있죠. 이해갔니?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조절 한번 해보시고, 뭐 작품의 한마디 먼저 읽어보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작품에 최적화된 그 어떤 뭐라고 할까 설명 방식. 근데 자습서는 형식을 계속 달리할 수는 없잖아. 이해가지? 그러다 보니까 고전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읽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현대시 같은 경우는 작품을 한번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대체 그래서 고전은 약간은 암기성, 그죠? 그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면 좋으니까. 자, 제목 한번 보시면 황조가라고 써 있으니까 느낌은 그냥 오나 황조가? 그지? 황조가 우리가 아는 걸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꾀꼬리? 됐나요? 꾀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꾀꼬리. 황조. 황조. 그래서 오른쪽 작품 한마디. 황조는 뭐라는 뜻이래요? 꾀꼬리라는 뜻이다. 이런 건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접동새, 귀촉도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걔네들이 다 같은 새야. 이해 갔나요? 같은 새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하늘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고전을 읽다 보면 가을이 되면 쓸쓸한 감정이 많이 나타나고 이별에 대한 정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럴 때 날아가는 새는 기러기야. 이해 갔니? 봄의 정서를 잘 드러낼 때는 제비가 좀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 알겠니? 그 다음에 자연 친화 같은 경우는 백구가 나오거든. 그 갈매기. 이해갔지? 이제 그런 대상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꾀꼬리는 그런 어떤 전형성을 띠진 않아요. 알겠지? 황조는 꾀꼬리라고 보시면 되겠지. 새는 그냥 세 개만 알아도, 백구, 강아지 아니에요? 알겠지? 갈매기. 그 다음 가을 나오면 뭐가 있다? 기러기. 그 다음에 제비. 제비는 언제? 봄. 기러기는 언제? 가을. 그래서 기러기나 제비는 다 뭐야? 철새야, 철새. 철새. 철새 알지? 철로 된 새가 아니라, 그지? 그 제철이다라는 말을 쓰잖아. 철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새들이야. 요런 것도 좀 있습니다. 동물들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 백구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적인 작품에 많이 나와. 자연 친화, 이렇게. 자연 친화. 그래서 작품 한마디 읽어보니까 이 작품은 고구려 유리왕이 꾀꼬리 한 쌍이 정갑게 노는 모습을 보고 지은 거야. 됐지? 그러니까 상황은 잘 안 나오는데 꾀꼬리 한 쌍이 정답게 노래를 부르고 있대. 그죠? 이와 대조되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 그러니까 유리왕은 뭐 했던 거야? 외로운 처지였던 거야. 그러면 꾀꼬리 한 쌍과 화자는 대조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꾀꼬리 한 쌍은 화자의 정서와 대조되는, 심정을 고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 자, 왼쪽 밑에 배경서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 제2대 유리왕 3년 10월에 왕비 송씨가 죽자 왕은 다시 두 여자를 후실로 맞아들였다. 됐지? 그래서 왕비 송씨가 죽었어. 다시 두 여자를 후실로 맞아들였어. 한 사람은 화희라는 골천 사람의 딸이고, 화희. 고전 한자들 조금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또 한 사람은 치희. 이건 한나라 사람의 딸이었대. 화희는 골천 사람, 치희는 한나라 사람. 두 여자가 사랑 다툼으로 서로 화목하지 못했으므로, 질투를 한 거죠, 서로. 그죠? 화목하지 못했으므로 왕은 양국에 동궁과 서궁을 짓고 따로 머물게 했다.
고민이겠지. 가장으로서. 그지? 그 왕이 기산에 사냥을 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 사이에 두 여자가 다툼을 벌였습니다. 화이가 치에게 너는 한나라 집안의 천한 계집으로 어찌리 무례한가? 라고 하면서 꾸짖으니 치이는 부끄럽고 분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해 갔나요? 왕은 이 사실을 듣고 말을 채찍질하여 치이를 쫓아갔으나 치이는 노하여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별했네. 이해 갔나요? 이렇게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왕이 일찍이 나무 그늘에 쉬고 있는데 마침 나뭇가지에 꾀꼬리들이 모여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래서 꾀꼬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았겠죠. 됐나? 그것을 유리왕은 뭘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 커플 꾀꼬리로 보이는 거지. 이해 갔니? 암수가 서로 정답다. 왜? 화자의 내면 세계가 반영돼서 보이는 거야. 이해 갔나?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바로 시를 쓰게 되는 원리가 바탕이 돼. 그래서 어떤 화자가 있으면 그 화자가 느끼는 어떤 내면 세계를, 이해갔죠? 표현해 놓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같은 것, 대조되는 것 두 가지가 많이 보여. 됐죠? 네. 그래서 너도 외롭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해갔니? 야 너네는 즐겁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작품에서는 요거를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나중에 공부하게 될 객관적, 그렇지, 상관문에서 바로 대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고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작품이 쓰여진 창작 배경 알 수 있죠. 그럼 작품을 읽고 나서 이하 감상을 이번에 한번 읽어볼게. 자, 올라가 보자. 펄펄 나는 적개꼬리. 자, 펄펄 이런 거 이제 딱 봐도 뭐야? 바로 나오죠. 그렇지, 이제 나오네. 음성 상징. 우리나라 교육의 효과지. 작품은 감상할 생각을 하고 표현 찾는 생각. 그지? 예. 펄펄 뭐 날아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음성 상징어 이게 중요하지. 그지? 그 음성 상징을 왜 썼어? 암수서로 정다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 이해 갔나? 그러니까 펄펄이라는 걸 통해서 생동감을 주거나 또는 꾀꼬리의 바로 어떤 모습? 그런 정다운, 그런 어떤 생명력, 이런 것들을 주는 거지.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연의 경치를 준 거야.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 선경. 그래서 앞에는 경치를 준 거지. 그 경치에 따라 뭐가 나타나? 그렇죠. 후정. 요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선경, 후정. 무조건 선경, 후정이 아니라 후가 선정, 후경도 있어. 정서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 뒤에 배경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건 나중에 하고. 암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잠깐만, 외롭다? 화자의 정서가 직접 간접? 그렇지.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 거 아까랑 똑같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가 된 거야? 그렇지, 체념이 된 거지. 체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체념. 네와 함께 돌아갈 거. 그래서 외로운 심정 나타낸 거지. 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네. 자, 아까 배경사를 읽다 보니까 치에 막 못 돌렸죠. 그리고 혼자 딱 와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꾀꼬리가 보이니까 다시 외로운 감정이 불러일으킬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꾀꼬리 역할은 첫 번째, 화자의 처지를 인식시키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화자의 정서를 뭐 한다? 부각시키는 거죠. 부정적인 정서를 부각 또는 고조, 심화시키는 것이. 좀 어려운 말로는 외로움의 정서를 촉발시킨다라고 할 수도 있어. 이해 갔니?
내가 그냥 감정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못 봤어. 집에 와서 그냥 마음이 좀 추스려졌어. 근데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막 들어오면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또라 얘기를 하면 내 처지가 다시 또 생각이 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촉발이라든지 또는 상기시킨다든지 뭐 이런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아까 네 번째 얘기했던 객관적 상담물. 대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네. 그죠? 객관적 상관물이나 감정입을 통해 드러내는 정서는 직접적이라고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간접이야. 객관적 상관물, 대조, 감정입 다 간접이야. 알겠니? 이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직접 간접. 그렇지. 자연물을 통해서는 화자의 정서가 간접으로 나타난 거고. 됐죠? 어휘를 통해서는 그렇지. 정서를 드러낸 어휘가 직접 나타났죠. 외로워라. 자, 어조는 어떤 어조라고 봐야 돼? 딱 봐도 감정을 겉으로 딱 뱉었잖아. 외로워라. 네 함께 돌아갈 거. 그래서 무슨 어조? 이런 게 나오는 거. 영탄적 어조. 선생님 슬픔의 어조는 안 되나? 아니 되지. 비애의 어조. 됐나요? 뭐 짜증은 안 되나요? 요 짜증까지는 안 된 것 같아. 이해가 안 나요? 분노는요? 아니 분노까지. 분노했으면 깨꼬리 지금 죽었어. 이해가 안 돼? 분노했으면 깨꼬리 죽었어. 안수 정답구나 그리고 뒤에 나와야지. 그지? 뭐 영어 막 이씨가 나오든. 이해가 안 나요? 뭐 이런 게 나와. 그런 분노가 되겠지. 이해가 돼? 분노까지는 아닌 거 알겠지. 그지? 슬픔이나 비애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어조는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게 그 작품에 등장하는 상황, 분위기,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도 어조가 달라져. 이해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을 때, 그지? 나는 거기에 뭐 저항한 어조를 쓸 수 있지만, 소극적인 인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도 중요해. 그리고 깨꼬리 살아남은 거 보면 유리왕은 착하신 것 같아. 이해갔나요? 멘탈이 유리가 아니야. 되게 강하신 것 같아. 강화 유리. 이해갔니? 깨꼬리 살 수 있었어. 자, 이해와 감상 한번 봅시다. 이해와 감상. BC 17년 유리왕 3년에 유리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서정시, 그러니까 지었다고 전해지는 거야. 작가가 중요하진 않아. 고전은 이 앞에 부분은, 그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사원사구의 한시로 번역돼. 이거 잘 알아도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한역시가라는 게 뭐냐면 됐나요? 역시가야. 한역시가. 또 한역시가 할 때 한을 또 한류 뭐 이런 거 생각해서 우리말이라고, 그지? 번역을 좀 할 수 있겠어? 그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서 한역은 뭐야? 여기서는 한자야.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한글이 아니야. 한자로 번역한 거야. 왜 한자로 번역했겠니? 한글이 없었으니까. 이해가 안 돼? 사대주의 때문이 아니야. 그냥 한글이 없었어. 됐죠? 우리 옆에 이슬람 이런 데 있었으면 그쪽 글자를 썼겠죠. 이해가 안 돼? 중국, 아시아에서는 그게 어쨌든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한시로 번역되어 전해진다. 됐니? 언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삼국사기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중요한가요? 학교 내신 문제 가끔 집어넣어. 이해가 안 나요?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냥 나올 때 시험 보기 전에는 한 번 정도만 찍어두고, 그죠? 그리고 내신 들어가면 되겠지. 자, 매우 짧은 노래임에도 완벽하게 대칭적인 균형과 탄탄한 시상 전개를 갖추었다. 대칭적인 균형 어디서 볼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선병후정. 됐나요? 두행시. 가끔 아이들이 이런 것도 물어본다. 내신 시험 같은 거 나왔을 때 선생님 요거 대칭적 구조가 맞나요라고 물어봐.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냥 대칭적 구조를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는 그래. 근데 여기서는 선경후정이 딱 대칭이 돼 있지. 이런 건 좀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을 단순히 암기라고만 배우다 보니까 대칭적 구조라는 걸 처음 봤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 어휘처럼 읽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품에서 딱 느껴지면 그렇게 보셔도 되고. 됐죠? 대칭적인 균형과 탄탄한 상경을 갖추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죠? 요게 우선 초점이 아니라 예전에 한시는 요게 초점이긴 한 거야. 여기가. 이해가 안 나? 근데 지금 우리 설명은 이쪽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알아듣겠지? 여기서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번역돼 있는,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 거에 초점 맞췄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됐나요?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 거. 자, 그 다음 사랑하던 짝을 잃은 고독감과 슬픔을 자연물인 꾀꼬리를 매개로 하여 우의적으로 형상화했던 단어 다 중요하다. 그지? 아까 우의적. 다른 상울에 빗대어 비유하거나 풍자했다. 요 하거나야 하거나 또는 됐나요? 또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풍자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간접적인 거 이런 거 기억해 줘야 되겠죠. 그죠? 짝을 이루어 논의는 꾀꼬리와 홀로 있는 사내, 정다움과 외로움, 가벼움과 무거움이 대립되고 중첩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부각된다. 그래서 홀로 있는 사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꾀꼬리가 있어. 근데 꾀꼬리는 짝을 이루어 논의는 꾀꼬리고, 사내가 하나 있지. 근데 사내는 홀로 있는 사내야. 정다움과 외로움, 가벼움과 무거움이 대립됐다. 이때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그죠? 짝을 이루어 다니니까 되게 가볍고 즐거운 모습일 거잖아. 됐죠? 근데 홀로 있는 사내는 어떻겠어? 외롭겠죠? 그 다음 심정도 무거울 거고요. 네? 효과적으로 부각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상해 낼 수 있잖아, 우리가. 그지? 또한 자연물에 의지하여 시상을 일으킨 후 나중에 자신의 감회를 펴는 뭐가 쓰였다? 그렇지. 여기 쓰였네. 선경우정. 남녀간의 사랑이란 인류 보편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의 문학성을 한층 높여준다. 이를 통해 이 작품 우리 시가 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지어진 바로 뭐다? 순수 서정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구지가는 집단 서사성이 강조된다면 공무도어가나 황조가나 이쪽은 서정시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이해갔니? 자, 그래서 선경후정에 대한 개념 나오니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이해갔지?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 됐죠? 그 다음 이런 단어도 좀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놓자. 그래서 임을 잃은 외로운 마음을 독이라는 단어로 직접 표현했다. 한자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한자 정도는 좀 눈에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이해갔지? 염화 지독해서 독이다. 이렇게. 선생님 어렸을 땐 여기는 한자 다 외웠어야 됐어. 우리 국어 시간에. 이해가니까 국어 시간에 문학 공부하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단어들 있지. 그거 전부 다 문법적으로 설명 다 해주시고 어휘 뜻 설명 다 하고. 그러니까 한 작품 공부하면 뭐 어휘부터 문법적인 지식이 다 드러나. 이해가니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빨리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자습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이 막 넘쳤던 거지. 그때는 학원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이해갔니?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뭐 교과서가 막 빽빽하게 막 모든 게 다 써져 있는 상태. 하나의 단어를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글을 읽잖아? 그러면 단어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 막 조사. 알겠지? 독, 이라, 는 해갖고 뭐 이것까지 다 나눠. 다 나누고 품사까지 다 설명해 주시고. 이해갔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부가 한꺼번에 다 됐던 것 같아요. 이해갔니? 그 다음 자습서도 한 권이긴 한데 자습서대로 문단 내용을 정리해오면 안 돼. 나름대로 각각의 장면을 나누고 문단 내용을 다 정리해오라고 해요. 우린 자습서를 이제 만드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고롭기는 하지만 실력은 되게 좋아지고, 너희는 자습서를 다 만들어 놓은 걸 보기만 하잖아. 그게 2차 텍스트인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뭔가 달라. 이해갔죠? 근데 그 공부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되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이 기초 지식이 없는 게 그거는 공부가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지? 하여튼간 참고고 한자는 좀 외우라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에 밑에 요것도 기억해야죠. 서리적 표현. 니와 함께 돌아갈고. 그래서 화자의 외로움이 최고조의 이런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황조가의 성격에 대한 논인데 당연히 서정시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게 맞기는 해. 자, 그런데 이 작품에는 요 서사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내 한자를 잠깐 찍어 놓으라고 한 게 바로 요 벼자와
요 벼라는 글자, 그 다음 또 하나는 꽁이라는 글자. 요렇게. 이게 꽁치자야, 꽁치자. 됐니? 그래서 벼로 대표되는 농경족. 예, 그러니까 이 화이는 벼를 대표로 하는 농경족이었고, 치이는 꽁을 대표로 하는 수렵족이었던 거야. 이해갔니? 그래서 이 수렵족과 농경족을 통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두 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지 못한, 중재하지 못한 왕의 탄식.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럼 그게 하나의 서사성이 되는 거야. 서사시적 면모. 서사성이란다. 서사시적 면모. 이렇게 기억해야 돼. 됐죠? 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의 성격 차이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그죠? 그거 보시는데 아직 우리가 구지가를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미리 한번 살짝 기억한다면 구지가는 바로 이런 것들이 강한 작품이야. 주술성이나 제의성이 강한 작품. 주술성이나 제의성이 강한 작품. 공무도화가 황조가 아까 잠깐 본 대로 어떤 느낌? 그렇지. 신성성, 줄성이 좀 무너지면서 개인적 갈등과 좌절을 노래한 개인 서정시. 그래서 아까 여기 읽었던 서사시도 바로 뭐랑 관련이 있어야 돼? 배경, 설화와 관련되는 거지. 됐죠?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됐나? 그렇게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가문학의 발전 장상과 황조가의 위치 나오는데 가끔 문제를 묻다 보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시가문학의 발전 양상과 관련해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문학사적인 의의 또는 문학사적 위치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그때는 문학사적인 측면으로 접근,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 돼. 이해갔지? 본다면 문학사적 의의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 문학사 자체의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그 자체보다는 문학사적인 의의는 뭐냐? 아, 이게 최초의 뭐 근대 소설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지. 이해갔지? 그러면 황조가의 문학사적 의의는 바로 뭐로 가는 거야? 그렇지, 요걸로 가는 거지. 집단 의식교를 거쳐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어떤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한다든지 최초의 뭐 개인 서정시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해 갔나요? 이제 그런 거 얘기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문학사적인 의의 이런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작품이긴 한데 동동. 요건 이제 고려가요인데 아까 서경별곡이 좀 어려웠었잖아. 근데 동동은 양은 많은데 보통 명사, 뭐 세시풍속 같은 경우는 이런 고유 명사 나오는 것도 좀 있거든. 근데 그런 거 빼고 나면 서경별곡보다는 좀 더 쉬워. 알겠니? 요 구절도 한번 잠깐 봐봐. 이런 표현들 충분히 읽을만 해. 무슴따 녹사니만. 그죠? 님은이란 뜻이야. 녹사님은 훈민정음 배우면 좀 알게 될 거고. 옛날을 잊고 신디어. 딱 봐도 무슨 따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란 뜻이야. 무슨 일로 녹사님. 님은 나를 잊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님이 나를 지금 잊고 있는 것에 대한 원망인 거지. 알겠니? 요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 너의 수준을. 이해갔지? 요 정도는 내가 읽는다. 이게 요 정도는 읽어. 정도는 돼야 돼. 이해갔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따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시냐? 요 정도 수준은 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문제도 똑같아. 2번 같은 문제는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지? 여기 나오는 꾀꼬리가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라. 공통점과 차이점. 얘네들도 이제 뭐야? 암컷 수컷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쫓고 즐기고 있는 거지. 됐죠? 근데 김영랑의 작품 5월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시의 차이점 뭐냐면 화자의 정서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김영랑의 5월은 즐기는 거고
이해갔니? 봄을 만끽하는 거고 아까 나왔던 황조가는 대조를 느끼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처지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만 파악한다면 정서 태도가 쉽게 구별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건 좀 어려운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고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지를 좀 찾아보면 되는데 소리내서 읽어보면 단어가 더 쉬워지는 것도 있기는 해. 이런 것도 이제 차후에 배우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황조가를 배우고 보기 문제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운 거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는 어떤 학습 효과가 내가 볼 땐 없어. 이해 갔나?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있으면 학습 효과가 만들어질 건데, 그지? 근데 요걸 좀 우리말로 좀 풀어서 밑에 해설까지 좀 준다면, 그지? 그러면 학습 효과가 만들어지겠지만 해법문학이라는 어떤 그 어떤 분량이 한계 때문에 밑에 해설까지는 안 적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해설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목차를 찾아서 안민가를 찾고, 됐죠? 다른 거 다 읽지 말고 해설만 한번 읽어봐. 우리말로 푼 거 이해감상 읽지 말고 해설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답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이해갔지? 황조가 이 안민가를 찾고 그 다음에 뭐만 읽어라? 그렇지, 해설만. 이해와 감상 말고 한글 해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3번 답을 해보는 거지. 이해갔죠? 그런 과정으로 하는 게 바로 공부가 되겠죠. 됐나? 대신에 이해와 감상을 읽어보면 요 문제를 내는 어떤 목적에서 어긋나니까 낯선 거를 바로 해석하고 배운 것과 좀 비교해봐라. 이런 능력을 좀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알아듣겠죠?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다. 자, 요까지 문제를 다 풀어오시면 돼. 다음 시간에는 해가, 그 다음에 구지가, 그 다음 정읍사하고 고전 산문도 하나 나갈 거야. 알겠니? 고전 산문 한 작품인데 고전 산문 앞에서부터 나가진 않고 뒤에 조선시대 거부터 나갈 거거든. 그래서 거기 있는 본문을 뭐 한쪽이라도 읽어보는 쪽으로 갈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고 본문 읽는 방식으로. 나머진 너희들이 이렇게 정리해오는 방식으로. 알겠지?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